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체가 사라진 공동묘지와 텅 비어버린 석관들. 그 한가운데 어린 소녀가 시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죽은 자의 입을 대신해 그녀의 눈이 지난날의 진실을 비추어 올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두 번째 봉인이었던 사람 가죽 북이 파괴되면서 붉은 달의 궁전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돌기둥의 잔해 속에서 피어오르는 먼지는 매캐했고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핏물은 질척거리며 일행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었다. 7개의 봉인 중 이제 겨우 2개가 풀렸을 뿐이었고 궁전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악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다. 땅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이 눈을 뜨기 위해 뒤척이는 것처럼 불길하고 묵직했다. 청원은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궁전의 가장 어두운 구석, 지하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 입구였다. 그곳에서는 차갑고 습한 바람과 함께 코를 찌르는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공기의 냄새가 아니었다. 흙이 썩고 뼈가 사가 문드러지는 죽음 그 자체의 냄새였다. 세 번째 표식인 후각의 봉인이 그곳에 있었다. 일행은 말없이 청어의 뒤를 따랐다. 화려했던 궁전의 회랑을 지나 지하로 내려갈수록 주변의 풍경은 급격하게 변모했다. 붉은 비단과 황금으로 치장되었던 벽면은 어느새 거칠고 축축한 흙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 틈새에서는 이름 모를 버섯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자라나 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동굴 전체를 울리며 신경을 긁어댔다. 빛이라곤 청어가 든 벽사도 목검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푸른빛이 전부였기에 그들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 속을 더듬어가야 했다. 도살은 익숙하지 않은 지하의 좁은 통로가 답답한 듯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지나갈 때마다 통로의 흙벽이 부스스 무너져 내렸고 그때마다 오래된 먼지가 일어 시야를 가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을 내뱉지 않았다. 그들의 신경은 오로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와 냄새에 집중되어 있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좁고 답답했던 통로가 갑자기 넓어지며 거대한 지하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파낸 거대한 지하 도시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은 산 사람이 아니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수천, 아니 수만 개에 달하는 관들이었다. 바닥에는 석관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층층이 파인 혼마다 목관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지하 묘지였다. 붉은 달의 궁전 지하에 이토록 거대한 시체들의 도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운곡은 압도당한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비판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코를 막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원혼들의 비명보다는 지독한 침묵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청어는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다. 보통의 무덤이라면 응당 느껴져야 할 음산한 귀기가 이곳에는 없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매미 허물처럼 이 거대한 묘지에는 죽음의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했다. 수만 구의 시체가 있다면 응당 그들이 뿜어내는 사기가 공간을 지배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너무나도 깨끗했다. 청어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다. 그의 시선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석관에 머물렀다. 육중한 돌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망자의 안식을 기원하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부적의 붉은 글씨는 이미 색이 발에 흐릿해져 있었고 뚜껑의 틈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도살이 청어의 눈짓을 알아채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푸주칼을 잠시 허리춤에 꽂고 두 손으로 석관의 뚜껑을 잡았다. 그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솟아올랐다. 거대한 돌덩이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석관의 뚜껑이 서서히 밀려났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일행은 동시에 석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비어 있었다. 석관 안에는 시체가 없었다. 수의 조각이나 뼈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바닥에 깔린 얇은 흙먼지만이 이곳이 한때 누군가의 안식처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살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 관을 내려다보았다. 도굴꾼이 다녀간 것인지 의심했으나 도굴꾼이라면 도장품만 챙겨갔지 시체까지 가져갈 리는 없었다. 게다가 석관의 입구는 봉인된 상태였다. 외부에서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다. 청어는 말없이 다음 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벽면에 박힌 목관이었다. 벽사도 목검으로 관 뚜껑을 뜯어내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드러난 내부 역시 텅 비어 있었다. 운곡과 도살도 서둘러 주변의 관들을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스물. 닥치는 대로 관을 열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모든 관이 비어 있었다. 이 거대한 지하 묘지는 주인 없는 빈집들의 집합소였다. 수만 구의 시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체들을 수거해 간 것이 분명했다. 운곡이 다급하게 청어를 불렀다. 운곡이 가리킨 곳은 방금 열어젖힌 목관의 뚜껑 안쪽이었다. 청어가 횃불을 가까이 대자 나무 뚜껑 안쪽에 무수히 많은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도구나 연장으로 긁은 자국이 아니었다. 손톱 자국이었다. 누군가 관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긁어댄 흔적이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온 자국들이 나무에 검붉게 스며들어 있었다. 청어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밖에서 연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 열고 나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스스로 관 뚜껑을 열고 걸어 나갔다는 뜻이었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이곳은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이 아니었다. 시체를 보관하고 숙성시키는 창고였다. 검은 승려와 명류는 이곳에 시체들을 모아두고 특정한 의식이나 주술을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깨어난 시체들은 스스로 관을 열고 어디론가 이동했다. 수만 구의 시체들이 군대를 이루어 어둠 속을 행진하는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도살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동력은 무엇인가? 그때 비파가 귀를 기울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아주 작지만 수많은 발소리가 저 아래쪽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묘지의 더 깊은 곳,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덩이 쪽이었다. 그 구덩이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썩은 내가 너무 독해서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청어는 직감했다. 사라진 시체들이 향한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봉인 또한 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일행은 구덩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구덩이의 가장자리에는 누군가가 질질 끌고 간 듯한 자국들이 무수히 남아 있었다. 흙바닥에 깊게 패인 그 자국들은 구덩이 아래로 이어지는 나선형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청어가 횃불을 구덩이 아래로 던졌다. 타오르는 불덩이는 끝없이 추락하며 어둠을 밝혔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에 닿았을 때 그들은 보았다. 구덩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대한 뼈의 산을. 사라진 시체들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서로 뒤엉키고 지식여져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뼈 무덤의 한가운데 작고 가녀린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이였다. 넝마 같은 옷을 걸친 소녀가 시체 더미 위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녀의 손에는 하얀 뼈피리가 들려 있었고 그녀 주변에는 쥐떼들이 모여들어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소녀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소녀의 눈은 텅 비어있는 듯하면서도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자. 시체의 기억을 읽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눈빛이었다. 묘지의 주인들이 사라진 이유. 그리고 빈 관들의 미스터리가 저 소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 청어는 벽사도 목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함정일 수도, 혹은 또 다른 괴물일 수도 있었다. 지하 묘지의 정막을 깨고 소녀의 입술이 천천히 달싹였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무덤 없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소녀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일행의 귓가에 섬뜩하게 꽂혔다. 구덩이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악취는 단순한 후각의 고통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며 내뱉은 마지막 숨결을 한데 모아 썩힌 듯한 영혼을 짓누르는 무겁고 끈적한 냄새였다. 그 지독한 향기의 근원지인 뼈의 산 꼭대기에 소녀가 앉아 있었다. 잿빛 머리카락은 엉켜서 마치 죽은 덤불처럼 보였고 넝마가 된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팔다리는 뼈만 남은 앙상한 가지 같았다. 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것은 소녀의 눈이었다.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혼탁한 회색 눈동자는 눈앞에 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응시하는 듯했다. 소녀의 주변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쥐떼들이 시체 사이를 바스락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었지만 소녀는 그 징그러운 생명체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무심히 쓰다듬고 있었다. 도살은 쥐고 있던 푸주칼을 슬그머니 내렸다. 눈앞에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살기나 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도 아득한 슬픔이었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저 아이가 어쩌다 이런 시체 구덩이의 주인이 되었단 말인가. 도살의 투박한 가슴 속에서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청어가 벽사도 목검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함부로 다가가지 말라며. 저 아이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청어의 말대로였다.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다른 곳을 부유하고 있었다. 소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발밑에 있는 해골 하나를 집어들었다. 두개골의 주인은 고통 속에 죽어간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소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해골의 텅 빈 눈구멍을 쓰다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소녀의 회색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푸르게 빛나더니 구덩이 전체의 공명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청어와 운곡 도살 비파의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죽은 자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감각의 생생한 재현이었다. 차가운 칼날이 뱃속을 파고드는 서늘한 고통,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비릿한 핏물,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터져 나오지 않는 절규, 그리고 점차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검은 승려의 비릿한 미소까지. 네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다. 타인의 죽음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체험하는 것은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운곡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비파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린 채 비명을 삼켰다. 소녀가 해골을 내려놓자 그 끔찍한 감각의 폭풍도 잦아들었다. 소녀는 그제야 초점을 찾아 일행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냐는 소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담담한 어조였기에 더욱 소름 끼쳤다. 제 이름은 소소라며
이곳에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덤덤하게 운명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원래 15년 근처 산골 마을에 살던 무당의 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영매 체질이었던 그녀를 검은 식녀가 납치해 이곳에 가두었다. 놈은 소소의 능력을 이용해 시체들 속에 남아있는 쓸모 있는 기억, 무공 비급이나 숨겨둔 보물의 위치 같은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청원은 혀를 찼다. 놈들은 시체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기억마저 착취하고 있었다. 명륜의 타락이 어디까지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청원은 벽사도 목검을 거두고 소소에게 다가갔다. 너를 구하러 왔다며. 내가 읽어낸 그 기억들의 원한을 풀어주러 왔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설득했다. 그곳은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했다. 청어의 따뜻한 음성에 소소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구한다는 말에 소소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갈 수 없다며. 그가 보고 있다고 했다. 저 밑에서 배고픈 그가 깨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소가 가리킨 곳은 뼈, 무덤의 가장 깊은 바닥이었다. 그곳의 뼈들은 유독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끈적거리는 점액질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였다. 묘지 입구에서 느꼈던 미세한 진동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울림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뼈, 무덤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수만 개의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딱딱거리는 소리가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동굴을 메웠다. 도망치라는 소소의 비명과 함께 뼈, 무덤의 한가운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엄청난 악취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것은 단순히 썩은 내가 아니라 코와 입에 점막을 태우는 독가스에 가까웠다. 운곡과 비파가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다. 도끼의 면역이 있는 청어조차 소매로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다. 솟구쳐 오른 뼈와 살점들이 공중에서 엉겨붙더니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시체를 믹서에 갈아 억지로 뭉쳐놓은 듯한 거대한 고기 기둥이었다. 기둥의 표면에는 수백 개의 얼굴들이 박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군데군데 튀어나온 뼈들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다. 세 번째 봉인의 수호자, 시체들의 왕 융합기였다. 놈은 일정한 형태 없이 흐물거리는 몸체를 지탱하기 위해 주변의 뼈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었다. 놈의 몸통에 박힌 수백 개의 입이 동시에 괴성을 질렀다. 그 소리는 물리적인 타격이 되어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을 떨어뜨렸다. 소소는 공포에 질려 바닥으로 뛰어내리려 했지만 융합기의 촉수가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기억을 읽는 아이는 놈에게 있어 가장 맛있는 별미이자 영양분이었다. 도살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거구가 포탄처럼 날아가 소소를 휘감은 촉수를 덮쳤다. 푸주칼이 촉수를 잘라내자 놈은 검은 핏물을 뿜으며 소소를 놓아주었다. 도살은 공중에서 소소를 낚아채 품에 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괜찮냐는 도살의 투박한 물음에 소소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감싸 안은 거친 사내의 품에서 느껴지는 낯선 온기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것은 시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자의 뜨거운 피 냄새였다. 저놈을 막아야 한다는 청어의 외침과 함께 융합기는 소소를 놓친 분풀이로 거대한 몸뚱이를 굴려 일행을 덮쳐왔다. 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가스가 시야를 가렸고 바닥을 적신 점액질은 발을 묶었다. 운곡이 검강을 날려 놈의 몸통을 베었지만 소용없었다. 잘린 부위는 순식간에 주변의 시체 조각들을 끌어당겨 재생되었고 오히려 잘린 단면에서 맹독성 가스를 더 강하게 뿜어낼 뿐이었다.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태워야 한다는 청어의 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품에서 발어부 수십 장을 꺼내 허공에 뿌렸다. 삼매 진화. 청어의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불길이 부적에 옮겨붙으며 거대한 화염, 폭풍을 만들었다.
불길이 융합기를 감싸자 놈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시체 기름이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하지만 놈은 끈질겼다.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놈은 바닥에 고인 핏물 웅덩이로 몸을 던졌다. 치익 소리와 함께 불길이 사그라들자 놈은 더욱 흉측하게 변해버린 몸을 이끌고 다시 기어 올라왔다. 재생력과 생명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그때 소수가 도살의 품에서 빠져나와 핵이라고 소리쳤다. 놈의 심장을 노려야 한다고. 저 덩어리 속에 붉게 빛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소수의 눈에는 보였다. 수만 구의 시체 조각들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핵. 그것은 검은 승려가 심어놓은 세 번째 봉인의 열쇠이자 놈의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놈의 덩치가 워낙 거대하고 뼈와 살이 겹겹이 감싸고 있어 밖에서는 핵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길을 열겠다며 청어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벽사도 목검을 수직으로 세우고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았다. 이번 일격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운곡과 도살에게 놈의 가죽을 찢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 핵을 부수라고 명했다.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도끼가 가득 찬 괴물의 뱃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도살은 망설임 없이 칼을 고쳐 잡았다. 까짓거 한번 해보자며 똥통에도 들어가 봤는데 시체 뱃속이라고 못 들어가겠냐고 했다. 운곡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검을 겨누었다. 청어의 눈이 번쩍였다. 태을신공 파사건무. 늙은 도사의 몸이 빛의 화살이 되어 융합기를 향해 쇄도했다. 그의 검이 닿는 곳마다 뼈가 가루가 되고 살점이 터져나갔다. 청어는 놈의 정면을 난도질하며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 지금이라는 청어의 외침과 동시에 도살과 운곡이 그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다. 악취와 점액질이 가득한 생체 미로 속으로 두 남자가 사라졌다. 괴물 뱃속은 지옥 그 자체였다. 사방에서 꿈틀거리는 내벽이 그들을 압사시키어 조여왔고 독가스가 숨통을 막았다. 도살은 푸주칼을 풍차처럼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는 뼈들을 부셨다. 길을 비키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운곡은 정교한 검술로 덮쳐오는 촉수들을 잘라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붉은 빛이 보였다. 수많은 혈관이 연결된 채 박동하고 있는 주먹만한 붉은 보석. 세 번째 봉인의 핵이었다. 도살이 찾았다며 씩 웃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푸주칼을 내리꽂았다. 보석이 깨지는 소리는 의외로 경쾌했다. 핵이 파괴되자 괴물의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융합기의 비명이 지하 묘지를 뒤흔들었다. 무너진다며 나가야 한다는 운곡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괴물의 몸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들이 탈출함과 동시에 융합기의 거대한 몸뚱이는 녹아내리듯 허물어졌고 검은 핏물이 되어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먼지와 악취가 가라앉자 지하 묘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세 번째 봉인이 풀린 것이다. 붕괴된 괴물의 잔해 위로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비. 코의 봉인이 풀렸음을 알리는 세 번째 표식이었다. 소수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도살의 옷자락을 잡았다. 고맙다고. 정말로 놈을 쓰러뜨렸다고 했다. 도살은 피범벅이 된 손으로 소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쥐며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융합기가 사라진 자리. 그 바닥에 드러난 것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그리고 그 통로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금속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소수는 그곳을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저기라며 시체들이 끌려간 진짜 장소라고 했다. 놈들은 저곳에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놈들의 공장이 저 아래에 있다고 했다. 청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공장이라. 명윤 놈이 기어이 금기를 넘었구나. 이제 우리는 놈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네 번째 봉인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일행은 지체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융합기가 녹아내린 핏물 웅덩이 너머로 입을 벌린 지하 통로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처럼 어둡고 축축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전의 묘지에서 맡았던 썩은 내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쇠가 녹스는 비릿한 냄새와 무언가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약품의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공되고 조립되는 죽음의 공장 냄새였다. 소소는 도살의 옷자락을 꼭 쥐고 그 어둠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와 함께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바닥은 잘 다듬어진 돌로 포장되어 있었으나 곳곳에 말라붙은 핏자국과 질질 끌려간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벽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횃불이 걸려 있었지만 그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라 시체 기름을 태우는 듯한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 통로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청어는 벽사도 목검을 앞세우고 주위를 경계하며 걸음을 옮겼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것은 땅의 맥박이 아니라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뼈와 살을 으깨는 소리였다. 한참을 내려가자 통로가 끝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지하 공동이 나타났다. 그곳은 붉은 달의 궁전 지하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했다. 천장은 까마득하게 높아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는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물 위로 수백 개의 쇠사슬 다리가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하지만 일행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공간의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그것은 탑이었다. 하지만 돌이나 나무로 만든 탑이 아니었다. 수천 수만 구의 시체들을 층층이 쌓아 올리고 그 사이를 끈적한 점액질과 쇠사슬로 엮어 만든 시체탑이었다. 탑은 밑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을 듯이 높았고 탑의 표면에는 수많은 팔다리가 삐져나와 허공을 향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탑의 중간중간에는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겨운 연기가 지하 공동의 천장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운곡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다. 강호의 그 어떤 사파 마교도 이런 끔찍한 구조물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였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냐는 운곡에 떨리는 물음에 소소가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료 창고라며 쓸만한 부품을 골라내기 위해 시체들을 모아두고 방부 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저 탑 안에서 시체들은 썩지 않게 가공되어 아래쪽 공장으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도살은 푸주칼을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다. 부품이라니 사람을 고깃덩어리 취급하는 놈들의 만행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저걸 무너뜨려 주겠다며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도살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청어가 제지했다. 기다리라며 저 탑을 지키는 놈들이 있다고 했다. 청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체탑의 표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탑에 박혀있던 시체들 중 일부가 쇠사슬을 끊고 튀어나왔다. 놈들은 일반적인 강시와는 달랐다. 온몸이 검은 강철 갑옷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철퇴나 도끼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철갑시, 피부를 특수한 약물에 절여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개조된 살인 병기들이었다. 수십 구의 철갑시들이 쇠사슬을 타고 내려와 일행을 포위했다. 놈들의 투구 틈새로 보이는 눈은 붉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놈들은 단단하니 보통의 검격으로는 뚫리지 않는다고 관절을 노리거나 강력한 타격으로 내부를 파괴해야 한다는 청어의 조언에 도살이 코웃음을 쳤다. 단단해봤자 고깃덩어리라며 뼈째 썰어주겠다고 했다.
도살이 고함을 지르며 선두에 섰다. 철갑시 하나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도살은 피하지 않고 푸죽칼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 쇠소리가 동굴을 울리고 불꽃이 튀었다. 도살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괴력이 철갑시를 압도했다. 도살이 칼을 쳐올리자 철갑시의 팔이 갑옷째 뜯겨나갔다. 하지만 놈들은 고통을 몰랐다. 팔이 잘린 철갑시는 멈추지 않고 반대쪽 손으로 도끼를 휘둘렀다. 도살이 몸을 숙여 피하자 뒤에 있던 운곡이 나섰다. 운곡의 검은 유려했다. 그는 철갑시의 단단한 갑옷을 뚫으려 하지 않고 갑옷이 연결된 틈새와 관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태극검법의 부드러운 검기가 철갑시의 목 관절을 스치고 지나갔다. 투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검은 피가 솟구쳤다. 비판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전장의 소리를 읽었다. 오른쪽 셋, 왼쪽 다섯, 뒤쪽에서 쇠사슬 소리가 들린다며 이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경고 덕분에 일행은 기습을 피할 수 있었다. 청원은 벽사도 목검에 뇌전의 기운을 실어 철갑시들을 타격했다. 쇠로 된 갑옷은 전기가 잘 통했다. 청어의 검에 닿은 놈들이 감전되어 바들바들 떨며 굳어버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살과 운곡이 놈들을 마무리했다. 한바탕 격전이 벌어지고 난 후 바닥에는 철갑시들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시체탑은 여전히 건재했고 탑 위에서는 더 많은 철갑시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끝이 없었다. 이대로는 소모전이 될 뿐이었다. 저 탑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래야 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청어가 소리쳤다. 하지만 탑은 너무 거대했다. 기둥 하나를 부순다고 무너질 크기가 아니었다. 그때 소수가 탑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다. 저기라며 저 붉은 파이프들이 모이는 곳이 탑의 심장이라고 했다. 시체들에게 방부액을 공급하는 펌프가 저기 있으며 저걸 터뜨리면 탑 내부의 압력이 깨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소수의 눈에는 시체탑의 구조가 훤히 보였다. 죽은 자들의 흐름을 읽는 그녀의 능력 덕분이었다. 문제는 위치였다. 펌프는 탑의 허리쯤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까지 가려면 쇠사슬을 타고 올라가 수많은 철갑시를 뚫어야 했다. 내가 가겠다며 도살이 나섰다. 내 칼이라면 저 파이프 놈들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니 어모가 필요했다. 청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운곡과 자신이 길을 열어줄 테니 비파는 소소를 지키라고 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살이 쇠사슬을 잡고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쇠사슬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기어 올라갔다. 위에서 철갑시들이 무기를 던지며 방해했지만 아래에서 청어가 날린 뇌전과 운곡의 비도가 놈들을 떨어뜨렸다. 어모 사격 덕분에 도살은 무사히 탑의 중단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붉은 심장처럼 생긴 기계 장치가 쿵쿵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파이프가 연결되어 시체들에게 검은 액체를 주입하고 있었다. 도살은 발을 디딜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양손에 든 푸죽칼에 온 힘을 집중했다. 이 더러운 탑도 이제 끝이라며 도살의 기압과 함께 두 자루의 칼이 X자를 그리며 펌프를 강타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펌프가 폭발했다. 검은 방부액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압력이 깨진 시체 탑이 비명을 지르듯 뒤틀리기 시작했다. 파이프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가고 시체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다. 거대한 탑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탑을 이루고 있던 시체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위험하다는 운곡의 외침에 도살은 무너지는 탑에서 뛰어내렸다. 공중에서 쇠사슬 하나를 낚아채 타잔처럼 몸을 날려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가 땅에 닿음과 동시에 시체 탑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며 지하 공동을 집어삼켰다. 수만 구의 시체들이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낸 굉음은 마치 지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웅장하고 처참했다. 먼지가 가라앉아 드러난 것은 폐허가 된 탑의 잔해였다. 더 이상 철갑시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체 탑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들이 지하 강물을 막아버렸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길이 드러났다. 탑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철문이었다. 네 번째 봉인이자 공장의 입구였다. 청원은 땀을 닦으며 철문을 바라보았다. 길은 열렸으나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했다. 저 문 너머에는 놈들을 개조하고 융합하는 실험실이 있을 것이며 명윤이 만든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했다. 소소가 철문을 보며 몸을 떨었다. 비명 소리가 들린다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혼종들의 비명이라고 했다. 비파가 소소의 손을 잡아주며 두려워 말라고 했다. 우리가 있으니 저 문을 열고 그 비명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다독였다. 비파의 따뜻한 말에 소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은 무너진 시체탑의 잔해를 밟고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네 번째 표식을 알리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미각의 봉인이었다. 철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도 역겨운 향기가 그들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괴물을 만들기 위해 섞은 수만 가지 약물의 냄새였다. 도살이 앞장서서 철문을 걷어찼다. 문이 열리며 공장 내부의 붉은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지옥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단내였다. 그것은 꽃향기 같기도 했고 잘 익은 과일 향기 같기도 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역겨운 약품 냄새와 피비린내가 끈적하게 깔려 있었다. 미각을 관장하는 네 번째 봉인의 영역답게 공기 자체가 혀끝에 달라붙어 기이한 맛을 느끼게 했다. 일행은 저도 모르게 입안에 고이는 침을 뱉어냈다. 그 맛은 달콤했지만 삼키면 내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맹독의 맛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림의 세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지하 공동은 수백 개의 유리관과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환풍구가 돌아가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초록색 액체가 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황색 용액이 채워져 있었고 그 속에는 사람과 짐승을 억지로 꿰매어 만든 기괴한 생명체들이 둥둥 떠 있었다. 팔이 여러 개 달린 인간, 늑대의 머리를 한 거인, 뱀의 꼬리를 가진 여인. 그것들은 모두 실패작인 듯 움직임 없이 죽어 있었지만 개 중에는 가끔 눈꺼풀을 떨거나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것들도 있었다. 이곳은 도살장도 묘지도 아니었다. 생명을 지식이고 반죽하여 새로운 괴물을 찍어내는 공장이었다. 소소는 도살의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었다. 그녀의 귀에는 유리관 속 실험체들이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죽여달라. 아프다. 꺼내달라는 수천 개의 비명이 합쳐진 공명음이 그녀의 머리를 쪼개놓을 듯 울렸다. 비파가 소소의 귀를 막아주며 듣지 말라고. 저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껍데기들의 소리라고 다독였다. 청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실험실을 걸었다. 유리관마다 붙어있는 낡은 꼬리표에는 실험 일자와 투입된 약물의 종류, 그리고 실험체의 반응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20년 전 무당산에서 함께 돌을 논하며 밤새워 경전을 필사하던 제자 명윤의 글씨였다. 단정하고 힘 있는 필체로 적힌 광기의 기록들, 늑대의 근력과 인간의 지능을 결합했으나 실패, 자아 붕괴로 인한 폭주, 독극물 주입 후 생존 확인, 피부가 괴사했으나 재생력은 증대됨. 청어의 손이 떨렸다. 명윤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차가운 광기.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는 단순히 사륙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물주가 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공장의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수조가 있었다. 그곳은 다른 유리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고 수십 개의 굵은 호스가 연결되어 붉은 액체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었다. 수조 안에는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형태가 불분명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왜곡될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 네 번째 봉인의 수호자이자 이 공장의 관리자였다. 도살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썼다. 이 안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지독하다며 아주 푹 삭힌 젓갈 냄새가 난다고 했다. 저 안에 든 게 뭐든 간에 당장 꺼내서 다져버려야겠다고 했다. 도살이 푸주칼을 들고 수조로 다가가는 순간 수조의 강화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균열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내 굉음과 함께 유리가 깨졌다. 쏟아져 나온 붉은 용액과 함께 거대한 괴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놈은 두꺼비와 인간을 합쳐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퉁퉁 부은 배는 터질 듯했고 등에는 수십 개의 돌기가 돋아나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놈의 입이었다. 턱이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톱니 같은 이빨이 겹겹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뱀처럼 긴 혀가 날름거리고 있었다. 미식귀.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맛보는 탐식의 괴물이었다. 놈은 혀를 날름거려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신선한 고기, 강한 내공의 맛이 아주 달콤하다고 했다. 놈의 목소리는 걸걸한 갈에 끓는 소리였다. 놈의 시선이 청어에게 고정되었다. 늙은 도사의 고기는 질기겠지만 영양가가 높고 저 백정놈은 근육이 많아 씹는 맛이 좋겠다고 했다. 미식귀가 입맛을 다시며 바닥을 기어왔다. 놈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식성 타액이 흘러내려 돌바닥이 녹아내렸다. 피하라, 산성이다. 청어의 외침과 동시에 미식귀가 입에서 녹색 액체를 토해냈다. 물대포처럼 뿜어져 나온 산성 액체가 일행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운곡이 비파와 소소를 안고 몸을 날렸고 도살은 바닥을 굴러 피했다. 액체가 닿은 유리관들이 녹아내리며 안에 있던 실험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실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살이 반격에 나섰다. 먹는 거 좋아하는 놈치고 제대로 싸우는 놈 못 봤다며 이거나 처먹으라고 했다. 도살이 놈의 측면으로 파고들며 푸주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놈의 옆구리를 깊게 베었다. 검은 피와 함께 누런 지방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미식귀는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살점을 긴 혀로 핥아 먹었다. 맛있다며 내 살도 맛있다고 했다. 놈은 상처를 순식간에 재생시키며 도살을 향해 혀를 쏘아보냈다. 채찍처럼 날아온 혀가 도살의 발목을 휘감았다. 도살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놈은 도살을 자신의 입으로 끌고 갔다. 거대한 아가리가 도살을 집어삼키려 벌어졌다. 도살은 끌려가면서도 칼을 놓지 않았다. 네, 놈 혓바닥을 헤쳐주겠다며 도살이 혀를 내리찍으려 했지만 혀에서 분비된 미끈거리는 점액 때문에 칼이 미끄러졌다. 위험하다는 외침과 함께 운곡이 비영을 펼쳐 날아올랐다. 그는 허공에서 검을 회전시키며 몸의 혀를 노렸다. 태극검법, 쾌도난마, 수십 번의 검격이 혀를 난타했다. 마침내 놈의 혀가 끊어졌다. 미식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잘린 혀 조각이 바닥에서 펄떡거렸다. 도살은 그 틈에 굴러서 거리를 벌렸다. 퇴하고 침을 뱉으며 더러운 놈. 혓바닥 힘이 장사라고 했다. 청어는 놈의 재생력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 놈은 먹는 것으로 힘을 얻고 재생하니 입을 막아야 했다. 아니, 뱃속을 태워버려야 했다. 청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흐르는 초록색 액체. 그것은 인화성이 강한 화학약품이었다.
청어의 눈이 번뜩였다. 운곡에게 놈을 저 수로 쪽으로 유인하라고 하고 도살에게는 불씨가 필요하다고 외쳤다. 작전은 즉각 실행되었다. 운곡이 놈의 눈앞에서 검을 흔들며 유인했다. 여기다 돼지야. 이 식기는 끊어진 혀를 재생시키며 운곡을 쫓았다. 놈의 육중한 몸이 수로 위를 지나갈 때 청어가 부적을 날렸다. 부적의 불꽃이 수로의 액체에 닿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미식기는 불길에 휩싸였다. 놈의 몸에 묻어있던 점액질이 기름 역할을 하여 불은 순식간에 놈의 전신으로 번졌다. 뜨겁다. 맛없다. 뜨거운 맛이라며 미식기가 발광하며 날뛰었다. 놈은 불을 끄기 위해 주변의 유리관들을 부수고 다녔지만 그럴수록 약품이 쏟아져 나와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지금이라며 청어가 벽사도 목검을 놈의 벌려진 입 안으로 던졌다. 검은 정확하게 놈의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갔다. 터져라. 급급여율령. 청어의 주문과 함께 뱃속에 들어간 검에서 뇌전이 폭발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미식귀의 배가 안에서부터 터져나갔다. 내장과 뼈가 사방으로 비산했다. 놈은 단말마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고깃덩어리가 된 몸의 잔해가 불길 속에서 타올랐다. 괴물이 쓰러지자 공장의 기계들도 멈췄다. 웅웅거리는 소음이 사라지고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만이 남았다. 청어는 재빨리 다가가 놈의 잔해 속에서 뒹굴고 있는 자신의 검을 회수했다. 그리고 검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붉은 덩어리를 찔렀다. 혀 모양의 붉은 보석. 네 번째 봉인의 핵이었다. 보석이 부서지며 붉은 빛이 사라졌다. 설의 봉인이 풀렸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다. 공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그곳에 놓인 한 권의 일기장이 청어의 눈에 들어왔다. 명륜의 연구 일지였다. 청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드디어 완성했다. 인간의 육신과 요괴의 힘, 그리고 죽지 않는 영생의 육체를. 이 공장의 모든 실험은 오직 그 하나를 위한 걸음이었다. 다섯 번째 봉인이 풀리는 순간 나의 걸작은 눈을 뜰 것이다. 스승님, 당신이 가르쳐준 도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만든 도는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다. 와서 보십시오. 제가 만든 신을. 청어는 일기장을 덮었다. 명륜은 단순히 괴물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조 신을 만들고 있었다. 자신이 섬기던 혈마조차 뛰어넘는 절대적인 존재를. 청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놈은 미친 게 아니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그 오만이 강호를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일행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공장 뒤편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 그곳은 지하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다섯 번째 봉인, 촉각의 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명륜의 걸작이 잠들어 있는 인큐베이터이자 붉은 달의 궁전의 가장 은밀한 성소였다. 도살이 땀을 닦으며 다음은 뭐냐고, 또 어떤 미친놈이 나오냐고 물었다. 청어가 낮게 대답했다.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나온다며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공장의 불길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불타오르는 공장의 열기를 뒤로하고 들어선 비밀. 통로는 이전의 그 어떤 공간보다도 이질적이고 불쾌한 감각을 선사했다. 차가운 돌이나 축축한 흙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통로의 벽면과 바닥은 미지근하고 물렁거리는 유기물로 뒤덮여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살갗처럼 푹신하게 눌려 들어갔고 벽면에서는 규칙적인 박동 소리와 함께 끈적한 체액이 배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식도나 창자 속을 걷는 듯한 기이한 경험이었다. 다섯 번째 봉인인 촉각의 영역은 침입자들의 발바닥 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불쾌한 감촉으로 그들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비릿한 혈향과 함께 신경을 마비시키는 묘한 냄새가 떠돌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안쪽이 간질거리는 듯한 착각이 일었고 피부 위로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다. 소소는 도살의 등에 얼굴을 파묻은 채 떨고 있었고 비판은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감각에 의존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물리적인 함정보다 더 지독한 감각의 감옥이었다. 모든 것이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고 스치는 바람조차 칼날처럼 피부를 긁어대며 고통을 증폭시켰다. 청어는 묵묵히 벽사도목검을 앞세워 길을 열었다. 그의 검 끝이 벽면에 닿을 때마다 벽은 화들짝 놀란 듯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물러났다. 이 통로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신경 덩어리였다. 명유는 단순히 괴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 자체를 생체화하여 침입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늙은 도사의 눈매가 깊게 가라앉았다. 제자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지 오래라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다. 20년 전 무당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덕경을 읊던 청년의 모습은 이제 이 끔찍한 살덩어리 이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끝에 통로가 넓어지며 돔 형태의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거인의 심장실 같았다. 천장과 바닥, 벽면 전체가 붉은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다발이 연결된 거대한 고치 모양의 구조물이 매달려 있었다. 그 고치는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진동시키는 물리적인 파동이었다. 5번째 봉인의 수호자이자 명륜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감각의 괴물 감각귀가 저 고치 안에 잠들어 있었다. 일행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의 근육들이 꿈틀거리며 반응했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촉수들이 일행의 발목을 감지하고 뱀처럼 휘감아 올랐다. 도살이 거칠게 발을 구르며 촉수를 지시켰지만 잘려나간 촉수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붉은 동물을 뿜어냈다. 그 동무가 피부에 닿자 불에 데인 듯한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실제 화상은 아니었으나 뇌가 화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경독이었다. 운곡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검을 휘둘렀다. 베어도 끝없이 솟아나는 촉수들은 마치 늪처럼 그들을 조여왔다. 청어는 품에서 한 줌의 침을 꺼냈다. 은으로 만든 굵은 침들이었다. 그는 기를 불어넣은 침을 바닥과 벽면의 주요 혈 자리에 꽂아 넣었다. 침이 박히자 꿈틀거리던 근육들이 마비된 듯 경직되며 움직임을 멈췄다. 공간 자체가 생명체라면 그 기혈을 제압하면 될 일이었다. 청어의 신속한 대처로 촉수들의 공격이 둔화되자 도살이 고치를 향해 돌진했다. 저 심장 덩어리를 터뜨려야 끝난다며 도살의 푸죽칼이 허공을 가르고 고치의 외벽을 강타했다. 질긴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고치가 터져나갔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쏟아져 내린 붉은 양수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수백 개의 잘려진 손들이었다. 사람의 손, 짐승의 발톱, 괴물의 촉수 등 온갖 종류의 손들이 서로 엉겨붙어 거대한 구체를 이루고 있었다. 놈들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제각기 흩어져 일행을 향해 기어왔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수백 개의 손들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개 중에는 눈알이 박힌 손도 있었고 입이 달린 손도 있었다. 놈들은 일행의 몸을 기어오르며 살점을 꼬집고 핥히고 쥐어뜯었다. 청어는 벽사도목검에 뇌전을 일으켜 바닥을 쓸어버렸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들이 타오르며 오그라들었다. 하지만 그 수는 너무 많았다. 운곡과 도살이 아무리 베어내도 놈들은 바퀴벌레 떼처럼 밀려들었다. 그때 비파가 비명을 질렀다. 손 하나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도살이 급히 달려가 그 손을 밟아 으깨버렸지만 이번에는 도살의 등에 수십 개의 손이 달라붙어 그의 근육을 찢으려 했다. 놈들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접촉한 부위를 통해 끔찍한 고통의 기억을 주입하고 있었다. 청원은 결단을 내렸다. 이 공간의 중추신경을 끊어야 했다. 그는 고치가 매달려 있던 천장의 연결 부위를 노려보았다. 수많은 신경 다발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이 생체 미로의 뇌였다. 청원은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나이를 잊은 날렵한 신법이었다. 그는 허공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검 끝에 모든 내공을 집중했다. 태을붕, 광검 1.4. 뇌전을 머금은 검기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신경 다발의 중심을 관통했다. 공간 전체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천장의 신경 다발이 끊어지자 바닥을 기어다니던 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바들바들 떨다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벽면도 힘을 잃고 회색으로 변색되어 굳어갔다. 다섯 번째 봉인의 수호자가 무력화된 것이다. 괴물의 잔해들이 녹아내린 잘이 드러난 것은 작고 초라한 석실이었다. 생체 조직으로 뒤덮여 있어 보이지 않았던 공간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석실의 한가운데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변의 끔찍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풍스럽고 정갈한 서한이었다. 그 위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몇 권의 서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청원은 떨리는 걸음으로 그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서한 위에 놓인 물건들은 청어의 기억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낡은 도포 한 벌, 소매 끝이 해져 있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그 옷은 청어가 명윤을 처음 제자로 받아들이던 날 선물했던 것이었다. 명윤은 그 옷을 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가지고 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포 옆에는 펼쳐진 서책이 있었다. 그것은 무공 비급이나 사악한 주술서가 아니었다. 무당파의 입문서인 도덕경이었다. 하지만 책의 여백에는 명륜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다. 고통만이 진실이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은 깨어난다. 스승님의 도는 너무나 이상적이다. 세상은 지옥인데 어찌 천상의 도를 논하는가. 나는 이 지옥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겠다. 오늘 첫 번째 성공작을 만들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육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스승님은 나를 비난하시겠지. 하지만 언젠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메모를 읽어 내려가는 청어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제자는 단순히 힘을 원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고통에 절망했고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스승으로서 그 고뇌를 알아주지 못하고 방치했던 자신의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명륜은 이곳에서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승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길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스승이 준 도포를 곁에 두고 매일 밤 도덕경을 읽으며 자신의 광기를 합리화했을 것이다. 청어는 낡은 도포를 들어 품에 안았다. 옷에서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제자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못난 놈, 미련한 놈이라며 차라리 미쳐서 날뛰는 것이라면 베어버리기라도 쉬울 것을 이토록 처절하게 망가져 있었느냐며 오열했다. 늙은 도사의 울음이 적막한 석실을 채웠다. 운곡과 도살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고도 비극적인 인연 앞에 그들은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한참 후 청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슬픔은 끝났다. 이제는 책임을 질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사람의 피부로 만든
지도가 들어 있었다. 5번째 봉인의 핵인 몸의 신, 자가 새겨진 보석과 함께 청어가 보석을 으깨자 붉은 빛이 사라지며 봉인이 풀렸다. 지도를 펼친 청어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6번째와 7번째 봉인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남쪽 늪지대가 아니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북쪽이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 바로 무당산이었다. 명륜은 자신의 마지막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무당산으로 돌아간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놈은 가장 위험하고도 대담한 곳에 자신의 본거지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무당산이다. 놈은 그곳에 있다고 했다. 청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렸다. 우리는 놈의 유인책에 놀아나 이곳까지 왔다. 놈은 우리가 이곳에서 봉인을 푸는 동안 무당산에 숨겨진 칠성진의 중추를 장악하려 했을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며 지금 당장 무당산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일행은 지체 없이 움직였다. 붉은 달의 궁전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 5개의 봉인이 풀리자 지하 세계를 지탱하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이 갈라졌다. 그들은 붕괴하는 지하 미로를 뚫고 지상으로 탈출했다. 늪지대의 붉은 달은 힘을 잃고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남쪽에서의 긴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15년에서 시작된 악연의 고리는 돌고 돌아 다시 무당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청어는 등 뒤에서 무너지는 활락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북쪽을 향해 있었다. 20년 전 버리고 떠났던 자신의 고향이자 제자와의 악연을 끊어야 할 결전의 장소. 그곳에서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 동굴에 쌓인 시체 탑과 괴물 공장의 비밀이 드러날수록 소소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청어는 그 속에서 20년 전 놓쳐버린 제자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며 결전의 장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무당 악귀를 베는 검 제오부 무당산의 배신자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